최 차장은 알코올 중독자다. 마감 때면 편집팀 야식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맥주와 와인의 양이 도를 넘고 있다. 최 차장은 최근 특집 기사로 알코올 중독 클리닉 체험기를 쓴 적도 있다. 사적인 고민을 기사할 만큼 그는 마음이 여리다. 영수증은 최 차장이 결국 최 부장이 될 수 없었던 이유도 말해준다. 인사과에서 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체크하고 있는 것이다. 공의사는 불륜에 빠졌다. 공의사의 영수증엔 모텔 상호가 찍혀 있었다. 양술이 꿈의 공전. 그 시작은 이미 오래전일 것이다. 법인카드 내역서에 개인 영수증이 섞이는 실수를 한 걸 보면 방심한 게 틀림없다. 더 놀라운 건 공의사가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대는 패션지 B의 유 차장. 이들의 영수증엔 같은 장소가 유달리 많다. 유 차장과 공의사의 영수증에 번갈아 찍힌 바 700일의 회식비를 정산하다가 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들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이곳에 갔고 바 700일의 문을 닫는 새벽 2시에 술값을 계산했다. 바 700일은 편집팀의 회식 장소가 아니라 이들의 미래 장소였던 것이다. 모두의 패션팀 수석 이정우는 중독자다. 일 중독, 알코올 중독, 커피 중독에 심각한 활제 중독 증세도 있다. 그에겐 적당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늘 야근을 하고 터무니없이 많이 읽고 지나치게 마신다. 하루 5잔의 에스프레소, 5캔의 맥주가 마감 때면 어김없이 2배로 늘어나는데 특이하게도 그는 물건을 짝수로 사지 않는다. 7권의 책, 13캔의 맥주, 21개의 로즈마리 화분, 모두 홀수다. 둘로 나눠지는 건 불길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이정우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와 관련된 숙자 기록들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씨, 원고료랑 영수증 정산 언제 돼요? 5일에 일괄 입금됩니다, 이 기자님. 나는 이정우를 늘 사무적으로 대했다. 3년 내내 그런 표정을 짓다 보면 애초에 다정한 표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는 게 일을 하는 데는 훨씬 편했다. 나는 사무원이었고 그게 정석이었다. 그래도 가끔은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관리팀에서 저 아직도 블랙리스트예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기자들에겐 회사가 정해놓은 사용 항도액이 있다. 직급별 부서별로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이정우의 경우 한 번도 정해진 금액을 지킨 적이 없었다. 관리팀에서 그는 요주의 인물이었다. 97명이나 되는 기자들 중에서도 그는 단연 최악의 고객이었다. 이미 개인카드가 정지된 이정우는 사적인 일로 회사 법인카드를 쓴 적이 있다. 기자들 사이에선 가끔 있는 일이다. 공짜 점심이 제공되는 명품 브랜드들의 패밀리 세일, 각종 할인 쿠폰과 잦은 해외 출장은 그들은 천천히 쇼핑 중독자로 만든다. 개중엔 기분 내키는 대로 쇼핑하다가 실수로 지갑 속에 법인카드를 긁는 기자도 있다. 덕분에 취재비로 쓴 법인카드 초과분을 개인적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황한 기자들은 관리팀에 있는 내게 제일 먼저 구조 요청을 한다. 다음 달 결제일 전에 초과된 액수만큼 채워 넣을 테니까 관리팀에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다. 법인카드 영수증이 그대로 부장이당 국장에게까지 올라가면 문책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엄연한 규율 위반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주 가끔 기자들의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모두 매월 결제 방식이 아닌 2월 결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모레까지 꼭 입금할게요. 그에겐 돈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얼마간의 죄송합니다. 얼마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불법 행위에 동참한 공모자가 될 것이다. 미안해요, 하나씨. 정말 고마워요.
이정우는 3년째 나를 하나라고 부른다. 내 이름은 김한아다. 짝사랑이란 늘 이 모양인 것이다. 다음날 고마움의 표시로 책상 위에 올려놓은 카페라떼엔 고마워요 하나씨라고 쓴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그 다음 날에도 그는 책상 위에 하나씨로 시작하는 쪽지를 남겼다. 나는 책상 위에 관리팀 김한아라고 쓰여 있는 오래된 명패를 한참 동안 쳐다봤다. 가끔 내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일까 고민한 적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4년을 함께 일한 최 과장조차 내 이름을 종종 하나라고 잘못 쓰곤 했다. 딸 이름을 한아라고 지어놓은 엄마까지 자주 내 이름을 하나라고 착각하곤 했다. 동생인 둘은 처음부터 내 이름이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나 그리고 둘. 동생에겐 하나라는 이름은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 되는 이름이었다. 둘 이전엔 무조건 하나만 존재했다. 한아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6자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장면법이었다. 다시 최초의 영수증에 대해 말할 차례다. 2004년 11월 24일 오후 6시 30분의 영수증. 그날 이정우는 시내큐브에서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보았다. 일주일 후 그는 그 영화에 대한 기사를 썼고 기사를 쓴 열흘 뒤 내게 극장 영수증을 제출했다. 그 영수증은 내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영수증이 6번째 우연을 말해줄 때까지 나는 그와 내가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알랭드 보통의 신작 에세이를 발간되자마자 사고 하루 5잔의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사소한 사실쯤은 무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나누어지는 게 불길의 짝수를 싫어했고 그가 홀수로 물건을 사는 이상한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점차 알게 됐다. 2004년 11월 24일의 영수증은 거울처럼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나는 시내큐브에 있었다. 다음날 우리는 카페에서 설탕 한 스푼만 넣은 에스프레소를 마셨다. 그 다음날 우리는 알랭드 보통의 행복의 건축을 읽었고 미스터 보통, 우리 시대의 에리 프롬이란 제목의 그의 기사는 내 블로그에 올린 리뷰와 다르지 않았다. 영수증이 계속해서 속삭였다. 이정우와 넌 쌍둥이야. LG 트윈스를 좋아하는 것까지 똑같다고. 1988년 압구정동에 맥도날드 1호점이 생겼다. 그때 엄마는 맞은편 아파트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엄마의 의뢰인인 건설업체 사장의 집이 맥도날드 맞은편 아파트였다. 엄마는 잘 나가는 대필 작가였다. 몇 권의 베스트셀러가 나오기도 했다. 얼굴이 예쁜 데다 싹싹해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나이보다 어려 보여 가끔 나를 터울이 많이 나는 동생쯤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잘 나가던 그 대필 작가는 자신을 고스트라이터라고 불러주는 걸 좋아했다. 고스트라이터라는 말이 더 멋지게 들릴 만큼 어린 나이에 대필 작가가 된 탓이다. 20살에 생업 정선에 뛰어오던 미혼모, 대필 작가가 아닌 고스트라이터라는 칭호는 그 여자를 간신히 버티게 하는 자존심이었다. 나는 엄마의 유치함을 그렇게 이해해야 했다. 엄마는 바빴다. 분유값을 벌어야 했고 집세를 내야 했다. 나와 놀아준 기억도 없다. 대신 직장 근처 맥도날드에서 늘 종이봉투가 터지도록 빅맥과 밀크쉐이크를 사왔다.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늘 배가 고팠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서 나중엔 터진 종이봉투까지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이 부족해서였는지는 모르겠다. 엄마도 모르는 것 같았다. 단지 하루 종일 빅맥을 먹을 수 있다면 홍금보 같은 똥보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다.
내게 맥도날드는 타도해야 할 미국 문화의 쓰레기가 아니었다. 다정한 고향의 맛. 맥도날드가 없었다면 헤쳐나가기 힘들었을 외로운 6살 인생이었다. 그 인생 속엔 달콤한 밀크쉐이크와 케첩이 흐르는 빅맥, 고소한 감자튀김이 늘 함께했다. 소화비만이라는 당연한 옵션까지. 나는 뚱뚱하고 굶주린 맥도날드 소녀였다. 엄마의 진짜 꿈은 로맨스 소설 작가였다. 하지만 나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다고 한다. 내가 없었으면 꿈을 이뤘겠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후회하진 않는다고 한다. 어린이만 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나쁜 편견이야. 12살짜리 딸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게 엄마의 교육 방식이었다. 아빠가 없다는 것도 내겐 비밀이 아니었다. 가족 간의 은밀한 비밀이 아이를 얼마나 소외시키고 황폐하게 하는지 엄마는 잘 안다고 했다. 그러니까 엄마는 경험에서 배운 대로 내게 모든 걸 말해주었다. 귀를 막아봐야 들릴 게 뻔했고 욕을 할 수도 없는 나이였다. 나는 무슨 얘기든 들어야 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의 성공한 대체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면 연애라도 해야 한다는 밑도 끝도 없는 엄마의 지론말이다. 사람들은 남의 인생 따윈 조금도 관심 없어. 자기 얘기를 쓰고 싶어 하지. 노친네들도 종종 말하잖니.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 100권도 더 쓴다. 알지? 응, 이라고 대답했지만 알게 뭔가. 12살짜리가 알고 있는 건 대답을 안 하면 엄마가 더 집요하게 물어본다는 사실이었다. 자기 인생을 쓸데없이 과장하는 건 죄야. 인간은 정직해야 한다. 이건 엄마의 주요 레퍼토리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어야 돼. 이 얘기가 나올 때쯤이면 엄마의 눈 주위는 발개치기 시작했다. 그럼 나는 울고 있는 엄마와 식어버린 감자튀김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그만 목이 내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다만 모든 게 너무 수줍었다.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대필 작가라는 직업 때문에 세상에 솔직할 수 없었던 여자는 이렇게 가족 앞에서만은 놀라울 만큼 솔직해졌다. 나는 그런 엄마가 민망했다. 어떤 시인이 바람 부는 날엔 왜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고 했겠니? 안 가면 미칠 것 같기 때문이야. 바람은 왜 불고 또 왜 나겠니? 바람이라도 안 나면 미칠 것 같기 때문이야. 그래서 엄마에겐 남편 대신 애인이 있었다. 정확히 말해 애인들이었다. 하지만 고스트라이터란 직업에 걸맞게 엄마의 애인은 대개 유령 같은 존재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몰랐다. 그들은 모두 유령이었고 내게는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었다. 7년 후 동생 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그랬다. 엄마를 통해서 나는 세상이 얼마간의 균형감에 유지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오는 곳이 있으면 들어가는 곳이 있고 털어놓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으며 화내는 자가 있으면 어딘가에 분명 참는 자가 있는 것이다. 과거를 과장하는 것이 전문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하루 종일 그들의 무용담을 녹취해야 했던 엄마에겐 끊임없이 자기 신경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다. 그것이 삶의 법칙이었다. 세상엔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더불어 부작용도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다. 부양해야 할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자신의 고민을 들어준 친구를 얻었다고 착각하는 젊은 여자의 아이들은 종종 유년기를 박탈당한다. 그 아이들은 시간을 건너뛰어 졸어하게 된다. 나이에 따라 생기는 단계적인 성장통 대신 시간이 축적되어 생긴 체념이라는 노인성 근육을 주렁주렁 매단 채 정지된 세상에 내던져지는 것이다. 나는 영악한 12살짜리 아이가 아니었다.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봐버린 12살 노인에 가까웠다. 그날 내가 엄마의 책상에서 발견한 건 하늘색 반지 케이스였다. 먼지 쌓인 책상을 걸레질하다가 나는 크리스털 잿더리와 원고 문치들 사이에 있는 반지 케이스를 보았다.